네, 마지막 강의는 삼갈중학교 박은경 선생님을 모시고 배드민턴 컨텐츠 제작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 융합 도전 기반 프로젝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응원의 댓글 그리고 질문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용인에 있는 삼갈중학교 체육교사 박은경입니다. 앞에 두 분이 너무 차분히 두 수업이 차분하셔서 저는 조금 텐션을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수업을 계획을 했고요. 하지만 배드민턴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려다 보니까 많은 체육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배드민턴 수업 과연 정말 온라인으로 가능해? 네. 그래서 배드민턴 컨텐츠 제작을 학생들이 직접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컨텐츠를 학생들이 제작하려면 실제로 컨텐츠 제작을 위한 저작권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윤리성이라든지 다양한 측면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배드민턴 컨텐츠와 함께 디지털 시민성, 함양, 역량함양 교육을 함께 융합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1학기 수업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1학기에도요, 많은 체육쌤들이 그러하셨듯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올렸어요. 저는 스포츠맨십 중에 그립, 협력, 책임감 이와 관련된 역량함양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역시나 아주 좋은 영상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영상만 보면 눈물도 나고요. 네, 감동적인 영상들 너무 많은데 사실은 학생들한테 영상을 컨택도 제가 했고요. 이 영상 컨택한 걸 학생들이 보고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과제 중심 수업으로 댓글도 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 한 편 본다고 하여 정말 그릿이나 열정과 끈기, 협력, 책임감이 향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필요 없겠죠? 네, 영상 하나로 끝? 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배드민턴 수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배드민턴은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론 중심 수업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셔틀 영상을 보여준 영상도 제가 선택했어요. 좋은 영상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제가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그 유튜브 상에 있는 콘텐츠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그 배드민턴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안에서 가장 아주 적절한 영상들을 골라서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퀴즈도 내고 또 학생들이 규칙도 보고 다양한 스트로크도 종류도 보고 학생들이 문제도 만들고 퀴즈도 풀고 다양한 학생 중심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배드민턴 경기장을 공부하는데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직접 배드민턴 경기장을 그려보는 거예요. 손으로 그려서 라인도 직접 명칭도 써보고 너무 학생 중심의 훌륭한 수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리고 나면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알겠죠? 기억에 남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6월 4일 정도 딱 여기 나오네요. 6월 4일에 줌을 시도해봤어요. 줌 수업을 처음 시도해봐서 어떠니? 라고 물어봤고 학생들의 소감도 들어봤지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줌 수업과 구글 클래스룸을 같이 병행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배드민턴과 관련된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역시나 경기 서비스 폴트라든지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영대가 나오는 경기로서.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경기를 탐색하는 것만으로도 배드민턴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에서 나오는 10가지 배드민턴 용어 10가지 단어를 적고 찾고 그와 관련된 설명을 써라라는 댓글도 달게 했고요. 역시나 과제 중심 수업을 했죠. 그리고 줌으로는 이걸 같이 함께 나누고 이야기 나누는 수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안에 있는 중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배드민턴 영상 중에 중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상은 중계를 직접 하는 영상이어서 학생들에게 가장 박진감 넘치는 그 순간 5분을 선택하라고 하고 그 5분의 중계 내용을 다 손으로 베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보고 또 그 내용 안에 배드민턴과 관련된 용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경기 상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고 애들이 직접 중계도 하는 수업도 한 번 정도는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1학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정도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정말 배드민턴의 기본적인 이론, 분명히 저는 많은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논술형 시험을 제출을 했었죠. 배드민턴 셔틀콕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시간 했기 때문에 배드민턴 셔틀콕이라든지 서비스 폴트라든지 그다음 배드민턴 서비스의 특징, 그다음 배드민턴 서비스 구역이 있는데요. 그게 단식 서비스 구역과 복식 서비스 구역이 굉장히 달라요. 다르면서도 굉장히 복잡한데 하지만 우리가 직접 라인도 그려보고 아이들이 명칭도 써보고 그 구역도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는 학생들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문제를 주제를 했었죠. 이 정도면 다 맞았잖아요. 와, 이렇게 하면 정말 완벽한 수업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반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걸 보시면 1번은 대부분이 라고는 할 수 없어요. 2학년은 50%가 맞췄고요. 3학년은 76%가 맞췄어요. 제가 2, 3학년 배드민턴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선택 학생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제가 충격을이었어요. 2번 문제는 2학년은 6%였고요. 10명 중에 1명도 못 맞췄다는 거죠. 그리고 3학년은 30%였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요. 이 3학년이 2학년 때 사실 배드민턴 수업을 저랑 했었거든요. 실기 중심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 서비스의 폴트라든지 서비스의 특징은 아마 이 30% 정도는 기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번 문제였어요. 분명히 3학년도 수업했거든요. 작년에요. 이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 이건 완전 배신 아닙니까? 6%, 8%예요. 저 이 수업을 하고 나서 과연 한 학기 동안 내가 애들하고 무슨 수업을 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됐죠. 저를 성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생들이 적어도 배드민턴 수업을 하고 나면 이 수업이 배드민턴에 대한 자신감을 생기게 하고 결국 학생들이 적어도 2년, 3년을 배드민턴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졸업하고 나서도 배드민턴장을 찾아갈 수 있고 또 성인이 돼서도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수업이 아까와 같은 이런 수업이 학생들에게 깊은 탐구를 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을까? 과연 지금 온라인 상황이었을 때 이 온라인 학습 환경을 나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을까?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저는 정말 주도하려고, 주도시키려고, 학생 중심으로 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직접 그리게도 해보고, 맨날 퀴즈도 내보고, 학생들이 직접 내게 해보고. 그런데 과연 정말 학생들이 이걸 주도를 했다면, 진짜 주도하는 수업이었을까? 라는 고민에 빠졌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배드민턴이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삶 주변에 배드민턴과 연관돼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배드민턴장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라켓을 준비할 때도 어떤 라켓을 써야 될지 내가 셔틀콕을 준비할 때도 어떤 셔틀콕을 써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고민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과연 자기의 삶에서 이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수업을 아이들은 저는 하고 있나? 그리고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함께 이 수업을 하고 나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그 수업 격차가 적어도 줄어드는 그런 학습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수업을 나는 계획했을까? 아까 퍼센테이지를 보면 아시겠죠? 변별력 짱입니다. 네. 하지만 그만큼 격차는 더 벌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을 준비할 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떤 경험을 하면 아이들이 깊이 탐구하고 고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주변에서는 어떤 것을 살펴보고 논의해볼까?
그리고 이 수업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지? 과연 내가 그런 수업을 설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찰나에 저에게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 도전 기반 학습이라는 수업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아하, 학생들이 이 온라인 상황에서 학생들이 직접 배드민턴 콘텐츠를 제작해보는 수업을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번뜩 생각이 나요. 그래서 도전 기반 학습을 통해서 배드민턴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걸 콘텐츠를 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저작권, 개인정보,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좀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 유튜버들이 그 스폰 받았으면서도 안 받았다 하고, 네, 뒷광고 논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배드민턴 컨텐츠도 제작하면서 디지털 시민성 관련된 영양학 연수도 같이 해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논문을 찾기 시작을 했죠. 네. 도전 기반 학습 논문을 찾아보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프로젝트 수업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찾았던 것 중에 이제 서울대 교육대학원에서 2010년에 나온 논문이 있어서 그걸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도전 기반 학습과 도전 기반 학습의 특징이 프로젝트 수업과 뭐가 다른지도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 책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이 직접 도전 과제를 선정하고 기술을 우리가 얘기하는 온라인 상황, 다양한 ICT 도구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요즘 아이들은 콘텐츠를 소비자로서 많이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정말 학생들이 소비자가 아닌 생산하고 창작자로서의 한번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함께 도전 기반 학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기로 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하면서 실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일단 해보자 라고 하여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전 기반 학습의 CBL의 수업 설계 단계는 제가 탐색했던 논문에 단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 맞춰서 제가 설계하고자 하는 흐름을 한번 맞춰봤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론이 먼저냐, 현장이 먼저냐, 실기가 먼저냐라고, 현상이 먼저냐라고 하면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이론화시켜 놓은 것들이 저는 이런 이론적인 수업 설계 모형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 시도를 한다면 적어도 체계적인 구조화를 좀 시켜줄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여 이 단계에 맞춰서 저의 수업 설계를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먼저 배드민턴에 대한 지식을 활용을 해보고요. 그래서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콘텐츠, 인터넷 상황 안에서의 정보들을 수집하는, 활용하는 활동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제로 배드민턴 콘텐츠를 탐색해보고 그 콘텐츠를 분석해보고요. 그 다음 이 개발을 실제로 아이들이 설계를 하려면 또는 개발 제작을 하려면 이 디지털 시민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시민교육 중에 저작권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디지털 윤리성 교육을 함께 접목시켜 보려고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콘텐츠를 설계를 하고 제작해서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설계를 저희가 잡아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한 도구로서는 줌과 구글 클래스룸이고요. 그 외적으로 단계에 따라서 스프레드시트라든지, 그다음에 패들렛을 활용을 제가 한번 유용하게 해봤고요. 그다음 프리젠테이션, 그다음 다양한 편집 기능을 학생들이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해보는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수업을 설계와 동시에 제가 평가 설계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 설계가 곧 평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곧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식 활용 측면에서는 마인드맵을 좀 해보려고 해요. 교과서 내와 교과서 외적인 면에서 마인드 탐색을 해서 다양한 배드민턴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검색해보기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마인드맵을 가지고 평가 점수를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콘텐츠를 직접 찾아보고, 그 다음 그걸 분석해보고, 분석할 때는 유익성과 개별성, 흥미성, 창의성을 고려해보는 그런 것까지 제가 설계를 해서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이 분석한 것을 학생이 직접 발표해서 그 발표한 영상을 평가에 반영하고요. 디지털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논술력으로 해서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즉 콘텐츠 윤리성, 디지털 윤리성을 직접 학생들이 탐색해보고 그 결과를 함께 논술력 문제까지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설계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안을 가지고 모둠 점수와 그다음 직접 제작을 하고 그 제작한 거를 저희가 공식 상갈중학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거든요. 그 학생들이 제작한 그 영상을 직접 채널에 올릴 거고요. 그 채널에 올려서 우리 상갈중 학생 전체가 함께 공유할 겁니다. 그 공유한 걸로 다시 피드백을 받고 다시 성찰해보는 것까지 제가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한 단계는 디지털 시민성까지 평가가 마쳤고요. 오늘 제가 배드민턴 콘텐츠 설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설계된 것까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내에서 마인드맵을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마인드맵이라 하면 아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키워드를 찾아내고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마인드맵을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1학기에 만다라트 플랜이라는 이 표를 가지고 건강 실천 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익숙한 표예요. 이 표의 원리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든 거죠. 그래서 교과서를 펼치게 했고요. 줌 상황에서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 교과서 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한번 해보도록 이 표를 가지고 했고요. 소회의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이거 64개의 키워드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학생들 혼자서 절대 이 키워드 못 찾습니다. 그래서 4명과 5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찾는 작업을 했어요. 네, 함께 한 칸 한 칸씩 채워나가고 그 한 칸 한 칸씩 채워나간 걸 가지고 함께 전체 공유를 했어요. 신기했던 거는요. 아이들이 화면 공유를 하고 화면 공유를 하면서 키워드를 작성하고 전체 발표할 때도 그 화면 공유했던 애들이 같이 또 화면 공유를 하면서 전체 발표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 발표할 때 제가 물어봐요. 야, 더블 콘텐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학생들이 책을 보면서 막 또 설명을 해주고 네, 이런 단계를 거쳤고요. 제가 하나 더 조금 더 중점을 하고 싶었던 단계는 바로 2단계예요. 교과서가 아닌 교과서를 넘어서는 그 배드민턴에 대한 탐색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과서가 아닌 교과서 외적으로 인터넷을 검색을 해도 되고 유튜브 채널을 검색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과서 외적인 마인드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너무 놀라게 하는 거예요. 어떤 팀에서 관련 직업을 찾기 시작을 하고 어떤 팀에서는 에티켓을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럼 제가 다른 팀, 이 주제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수업 반 할 때는 제가 미션 과제를 줬어요. 3가지 미션 과제. 관련 직업과 에티켓과 우리 동네와 관련된 배드민턴. 이라는 주제를 3가지를 미션 과제를 줬고요. 나머지는 학생들이 직접 과제를 찾아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라켓이며 뭐 유명한 선수며 동호회까지요. 네, 용인에 있는 동호회들도 있고 성남에 있는 동호회들도 있어요. 이걸 다 찾았더라고요. 관련 작품, 뭐 만화책, 애니메이션, 영화 뭐 이런 관련 작품도 아이들이 찾고요. 유명한 대회인데 이게 무슨 올림픽 대회가 아니라요. 올림픽 대회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 대회들도 이렇게 찾아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이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아이들이 모둠에서 활동을 하니까 정말 하나하나 다 참여하는 수업이 되었고 다양한 것들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제가 패들렛을 활용을 했어요. 다행히 저는 패들렛을 유료로 쓰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밤마다 또는 주제마다 패들렛을 열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먼저 학생들한테 아까 주제 탐색해봤잖아요. 그럼 자기 모둠에서 키워드 찾아놓은 것 중에 그 자기 모둠 4명, 5명이 자기가 찾은 자기 마인드맵에서 찾은 키워드, 주제, 소주제를 하나씩 다르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선택하고 그 주제, 예를 들어서 여기 김나연 학생이 배드민턴 여자 선수를 주제를 정한 거죠. 그러면 이 배드민턴 여자 선수와 관련된 컨텐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나서 그 컨텐츠를 링크를 연결해주고 그걸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조사를 합니다. 이 배드민턴 여자 선수의 특징, 왜 유명한지 이런 걸 조사해서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을 하고 나서 다른 모둠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걸 보고 또 다른 영상들을 보고 이렇게 댓글로도 좀 작성하게 해봤어요. 네. 그런데 이걸 작성할 때 조사를 할 때 또는 분석을 할 때 제가 4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유익한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나는 내 수준에 적절한지, 그리고 하나는 흥미로운지, 또 하나는 독창적인지. 그래서 4가지 주제를 줘서 이걸 분석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그러면 자기가 주제 찾은 거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콘텐츠들을 봤잖아요. 다른 친구들 걸 보고 비교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째는 비교했을 때 돋보이는 점과 내 콘텐츠가 내가 찾은 콘텐츠가 돋보이는 점과 부족한 점을 찾으라고 했고 3번째는요. 내가 만약 콘텐츠를 만든다면 이제 아이디어를 애들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콘텐츠를 탐색했기 때문에요. 그럼 내가 만약 콘텐츠를 만들려면 나는 어떤 주제로 이 4가지 요소를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가지 계획을 세웠고 학생들이 이걸 시나리오처럼 작성하게 했어요. 발표 시나리오처럼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발표하는 영상을 찍으라고 했고요. 그 영상을 이제 학생들이 찍고 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한번 너네들은 무엇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볼래? 라고 했더니요.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우리 동네 근처 배드민턴장을 찾아가 보겠대요. 그런데 우리 학교 유익성 면에서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 어떻게 가면 되는지 내가 직접 가보면서 조심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대요. 그리고 우리 학교 친구들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근처 사람들한테 이 루트를 알려줄 수 있어서 소개하고 싶다는 거, 적절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면에서도 고려를 해서요. 네, 그리고 이런 자체가 환경적도 고려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이다라고 학생이 작성을 해줬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배드민턴이 얼마나 좋은지 설문조사를 해보겠대요. 네, 배드민턴의 효과는요 이미요 콘텐츠 그 인터넷상에 쫙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당뇨병에도 좋다고 그러고요. 안 좋은 게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심신으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 학생은 과연 배드민턴이 얼마나 좋은지 설문조사를 해보겠대요.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라켓 우리 딱 사려고 그러면 정말 싼 10,000원짜리 라켓도 있고 10만원짜리 라켓도 있거든요. 20만원 저는 20만원짜리 라켓을 써요. 근데 아이들은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대, 고가와 이 저가 가격대의 라켓을 한번 비교해 보겠다. 또는 셔틀콕이 깃털 셔틀콕이 있고 또는 플라스틱 셔틀콕이 있단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기분 잘 못하시죠? 이거 어떤 재 써야 되는지 뭐가 다른지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비교를. 어떤 학생은 배드민턴 신발. 과연 신발을 뭘 신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는 실내화 신거든요. 사실은 실내화가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배드민턴화를 막상 사려니 뭐가 배드민턴화일까? 그냥 운동화? 그 배드민턴화의 특징은 뭐지? 이런 게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걸 조사해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왔을 때 그때 한참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는요. 학생들이 시나리오 작성한 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직접 셀카로 찍든 친구가 찍어주든 발표 영상을 찍게 했고, 그 찍은 거를 구글 클래스룸 바로 학교 교실로 들어와서 와이파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바로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 수업이 끝나도록 진행을 했고요. 가정에서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영상을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라고.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조서연입니다. 제가 선택한 영상 주제는 배드민턴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이 영상의 유익성은 스포츠 마케터는 기업을 홍보하고 좋은 이미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야구의 한 장면에는 30명 이상의 스포츠 마케터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선수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리하며 구단 관계자는 운동장을 정리하고 유니폼을 정비하며 분위기가 재미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주제는 유명 배드민턴 선수의 삶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서전이나 인물에 관한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거나 진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처럼. 네, 이 학생은 배드민턴 선수의 삶을 주제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 영상까지 해서 두 번째 단계까지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 단계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배드민턴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주의해야 되거나 고려해야 될 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저작권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세 번째는 디지털 윤리성, 네 번째는 저희가 마침 학생 자치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그럼 내 수업을 연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학생들이 캠페인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조회 시간에 영상 한 번 보여주지만 잘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이 성범죄 관련된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조사해서 그 조사한 내용, 빨간원 캠페인을 학생들에게 직접 소개까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하는 캠페인 수업과 제 수업도 같이 연결을 해봤어요. 네. 학생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모둠에서 주제를 하나씩 선택을 하고요. 모둠원끼리요. 네. 하나씩 선택을 하고 그러면 4명이서 한 명은 저작권, 한 명은 개인정보, 한 명은 디지털 윤리성, 한 명은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둠하고도 겹치잖아요. 저작권을 하는 친구가 이렇게 4명, 5명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콘텐츠가 안 겹치도록 찾으라고 제안을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정말 찾는 범위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찾게 했고 그 다음 줌으로써 이 수업을 할 때도 계속 줌과 연결을 하고요. 학생들하고 계속 개별 피드백이 가는 1시간 작성한 게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목소리는 줌으로 계속 소통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패들렛을 활용한 개별 피드백도 주고 그다음 모둠에 들어가서요. 자기들이 조사한 것들을 발표하라고 했어요. 발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발표를 한 다음에 이 5번에 보면 우리가 그럼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윤리성, 디지털 성범죄까지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배드민턴 컨텐츠를 제작할 때 우리가 실천할 거, 우리가 실천 약속을 한번 정해보라고 그랬죠. 2가지씩이요. 그래서 그 실천 약속을 우리가 실천할 거에다가 다시 작성을 해보라고 했고 그걸 함께 전체가 다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정말 애들이 이 디지털 시민성, 이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또는 윤리성, 성범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요. 또 하나는요.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디지털 윤리성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배웠고요. 솔직히 개인정보나 저작권 측면에서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배웠던 수업이었어요. 근데 아이들도 이만큼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이때 5%도 온 거예요. 온라인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5%할 때는 제가 패들렛에 애들이 이미 작성한 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출력을 해서 모둠마다 하나씩 줬고 학생들이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을 직접 그 오프에서 탐색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실천한 거를 이 모둠판을 이용해서 실천 내용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같이 함께 공유를 했죠.
콘텐츠를 제작할 때 남에게 피해를 가는 콘텐츠는 지양해야 된대요. 그리고 온라인상의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대요. 이런 말을 할 줄을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논술형 시험에 냈지요. 네. 그리고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윤리성, 디지털 성범죄를 2개를 선택하고 그 개념을 작성을 하게 했고, 2번째는 우리가 실천할 점, 고려할 점을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작성 잘했겠죠.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직접 공부하고 조사하고 이런 활동이잖아요. 확실히 1학기 때 논술형보다는 2학기 때 논술형 시험은 훨씬 더 작성을 잘했고요. 제가 더 놀라웠던 건 3번 문제였어요. 3번 문제는 사실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이걸 왜 우리가 지켜야 돼? 그 이유 거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번 문제를 썼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썼냐면 내가 아무리 질 좋은 멋진 영상을 만들어도 어떤 타인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주면 그것은 좋은 컨텐츠가 아닌 나쁜 컨텐츠예요. 네. 이 학생의 글도 정말 감동적이었지만 저는 정말 학생들의 글에서 인권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인권이 침해될 수 있대요.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하나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래요. 우리가 만드는 이 컨텐츠도 그만큼 소중하대요. 이 공동체래요, 우리는요. 인터넷 상에서도요. 인터넷 상에서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된대요. 인터넷 상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고 깨끗하고 긍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소비해야 된대요. 사회 윤리와 도덕적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또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정의로운 컨텐츠와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3번에 아이들이 작성해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한 수업이에요. 오늘 한 수업인데 설계안을 학생들에게 작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설계안을 보고 이거는 제가 제시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절차로 이렇게 유의해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라고 했고요. 앞에서 수업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콘텐츠. 그 다음에 아까 다양한 그 아이디어들을 한 번 더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각자 자기들이 한 번씩은 생각해 봤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너네들이 팀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잡아봐 라고 했는데 이 팀이 너무 감동 줬어요. 우리 동네 배드민턴 소개하기인데요. 선택한 이유는 우리 동네 배드민턴장을 상갈중 학생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배드민턴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밖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래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거는 제작 의도가 아까 맞고, 그 다음에 개별성은요, 우리 학생들이 위해서 배드민턴 가는 법을 알려줄 거고, 그 다음 우리 동네 배드민턴 시설을 소개해주고 싶대요. 1단지와 4단지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동네 배드민턴장 마인드맵을 했잖아요. 그때 애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우리 동네 이런 게 있었어? 우리 아파트에 이 배드민턴장이 있었어?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1단지와 4단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배드민턴장인데 그 배드민턴장을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실내 체육관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실외, 이 1단지와 4단지는 실외 배드민턴장이고요. 이 하나는 실내 배드민턴장이거든요. 실내 배드민턴장과 실외 배드민턴장 뭐가 다를까? 이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해주고 싶대요. 직접 길을 가는 장면을 촬영을 하겠대요. 1단지와 4단지 가는 거는요. 그리고 용인실내 체육관 가는 법을 그것도 한번 직접 가보지 그랬어? 제가 얘기해보니까 너무 멀대요. 그래서 네이버 길찾기를 활용하겠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무 멀면 한번 직접 가보고 대중교통도 좀 알려주고 전철로 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너무 멀면 시청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보면 어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근처의 상갈동에는 배드민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배드민턴장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라는 걸 한번 건의를 해보면 어때? 이거 결과에 제안까지도 하면 어때? 그랬더니 애들이 좋은 생각 같아요 라고 해서 저희 피드백을 좀 받긴 했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까? 한번 제가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콘텐츠를 오늘 한 성격이 아니고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손을 볼 거고요. 학생들이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수업을 저 혼자 하지 않았고요. 저희 저희 체육쌤 두 분하고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던졌고 우리 동료 선생님들은 이런 컨텐츠들을 다양한 컨텐츠를 찾아서 저에게 알려주고 저는 학생들한테 이 컨텐츠를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무료 웹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무료 웹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래 우리가 배드민턴 상갈중학교 체육 유튜브 공식 채널명을 저희가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것도 학생들한테 공모를 하자 해가지고요. 학생들 한 100여 명이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체육교사들이 추렸고요. 그 추린 거를 학생회에 올렸어요. 투표를. 네, 학생회 투표를 올렸고 결국 MSG 체육의 맛이라는 공식 채널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신규 체육생께서 이렇게 멋진 소개 영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개 영상도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컨텐츠는 없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컨텐츠를 직접 올려줄 거고요. 올려주고 나서 좋아요나 댓글을 볼 거고요. 그 안에서 가장 우수자 뽑아서 상품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막 말은 엄청 신나게 완전히 잘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수업을 하면서 내리 걸렸던 점들이 있어요. 모든 수업을 계속 1학기 때도 제가 진행을 했고 2학기 때도 온라인상의 모든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어색해요. 모일 때마다 화면을 안 켜는 모습이 있고 모일 때마다 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잘못했구나. 너무 이렇게 진도를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첫 시간은 모든 별로 뭔가 이렇게 관심을 탐색해보고 서로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투자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또 시작할 때마다 하나씩 친구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조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민수업 끝나고 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어떤 팀에서는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에 대해서 탐색하는 영상을 만들겠대요. 그러면서 설계안을 막 작성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보니까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의 가족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대본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말 분명히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개인정보 보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족의 이름과 그 이용대 선수의 가족사가 너무 적나라하게 막 다 대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분명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이거 과연 가능할까? 그랬더니 그 친구의 말이 선생님 다른 콘텐츠에도 다 적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정말 반복적으로 실제 실천해보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속적인 연계 수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수업 과정 중에 저가 피드백을 좀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학생들 간의 피드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간의 피드백. 그리고 이제 체육 시간인데 신체 활동 언제 해요? 라고 이제 하시는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실 텐데 사실은 저는 50%의 수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는 체력 운동, 다른 실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든 콘텐츠는 내년도에 또 배드민턴 수업할 때 연계해서 함께 수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완성된 수업인데요. 저를 또 한 번 성장했던 수업이었고요.
지금 사회적인 이 시국이 아마 학교에도 굉장히 학생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힘든 시국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미래 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이건 무조건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여기에 부족했습니다. 이건 좀 망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요. 본인의 수업을 성찰하고 이제 도전 과제를 설정하신 이제 선생님이 이미 도전 기반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실은 좀 체육이랑 디지털 시민성의 연결 지점이 사실 쉽게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배드민턴이랑 디지털 시민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된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달아주신 댓글이 질문보다는 놀랐습니다. 너무나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몇 가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프리전 님이네요. 라켓, 셔틀콕, 신발. 저도 생활체육 시작해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한 것들이었어요. 정말 암과 삶이 연결되는 수업이네요. 체육 수업의 디지털 시민성까지 녹인 수업 디자인, 진행 과정, 논술형 평가, 연결로 학생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동적인 수업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기능 익히기 중심이 아닌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결합된 인성체육교육이라는 점이 참 감동적입니다. 학생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활체육을 일상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따로 제가 멘트에 녹이지 않았던 거는 이미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해주고 계셔서 그랬습니다. 선생님의 많은 노력과 고민들이 녹아있는 수업단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책 아까 좀 이 책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 책의 한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빈 깡통을 줍는 일은 그 누구의 의무도 아닙니다. 자기가 벌인 게 아니니까요. 그런 일은 모두의 일이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이입니다. 어른이란 그럴 때 선뜻 깡통을 주어서는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자기 집으로 가져가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 수거일에 내다 놓는 사람입니다. 아이는 모두의 이름으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은 모두의 이름으로 곧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어른은 바로 딱 이만큼의 차이입니다. 선생님이 이 사회에 어른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10월 29일 또 4일차 나눔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선생님 감사드리면서 내일도 채널 고정. 안녕히 계세요.